여러분,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다루게 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워싱턴의 경고를 단호히 무시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 전단을 전격적으로 투입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이번 작전은 동북아 안보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실상 게임 체인저 선언이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전면 해상 전력 투입 명령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뼈아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이틀 전까지도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서울에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그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동북아 해양 패권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해양 확장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무리하게 세력권을 넓히면서 한국의 해상무역로와 에너지 수송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주도하는 자위대 군비 확대는 사실상 공격형 전력으로 변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핵잠수함 전단 투입은 방어가 아니라 선제 억제 개념입니다. 특히 한국의 차세대 핵잠수함은 저소음 설계, 장거리 SLBM 발사 능력, 그리고 인공지능 전투 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중국 해군의 구형 타입 093, 일본의 소류급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모든 전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한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다는 건 곧 전략적 자주권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뜻이죠.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너무 과감하다고 비판하지만 냉정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불법 군사 활동을 강화했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독도 인근에서 의도적인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건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투입은 정치적 신호입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에서 대등한 핵심 설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위죠.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이건 한반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전 세계에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 둘, 동북아에서 핵심 해양 억제력은 이제 서울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미래 30년을 내다본 전략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양에서 우위를 점하면 무역, 에너지, 그리고 기술 패권까지 연결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엄청난 결정을 이끌어낸 청와대 내부 회의의 뒷이야기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핵잠수함 전단 투입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회의 과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회의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이 한자리에 모였죠. 그 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팽팽했을지 상상해보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특사단이 서울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전이었고 워싱턴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핵잠수함 전단 전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한미 군사협력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 사실상 압박이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첫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하늘도 땅도 지킬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동맹의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 발언에 일부 참모진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의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나 무기 부품 공급 제한 같은.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정반대 입장을 냈죠. 그는 최근 중국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SLBM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맞아요.
그 정보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중국이 SLBM 잠수함을 동북아에 상시 배치하면 한국의 해상 무역으로 60% 이상이 사실상 인질이 되는 셈이죠. 일본도 그 틈을 타 독도 주변에서 해상작전 강도를 높일 게 뻔하고요. 그러니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합참의장은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핵잠수함 전력은 이미 완전 작전 배치 준비가 끝났고 승조원 훈련도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위험한 도박이라고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죠. 일본은 이미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중국은 해양 장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10년 후엔 한국이 스스로 바다를 지킬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회의 중에 미국 특사단이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회의장 인근 호텔에서 대기하며 비공식 접촉을 요청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과 군 수뇌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먼저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종속국가에서 주권국가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한국의 생존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워싱턴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한미 동맹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동맹은 대등해야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회의 말미에 국가정보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이 실제로 핵잠수함을 대규모 배치할 용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오판을 깨뜨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말이 회의장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새벽 2시 45분 대통령은 결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명령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핵잠수함 전단 전개, 전 해역 배치 개시, 작전 세부 내용은 합참 전권, 서명이 끝나자마자 해군 작전사령부는 즉시 비상명령을 하달했고 3시간 뒤 첫 함대가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동북아 해양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워싱턴이 이번 사태를 막으려다 실패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대응이 왜 서울을 설득하지 못했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워싱턴이 서울의 핵잠수함 전단 전개를 막으려다 결국 실패했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번 사태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외교, 군사, 심리적 압박까지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48시간 전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화에서 그는 이번 행동은 동북아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문제는 그 논리였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안정이 사실상 미국 주도의 질서 유지를 의미한다는 게 명백했죠.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는 그 안정이 너무나 일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군사력을 확장해도 워싱턴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자극해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이 자국 방위를 강화하려고 하니 안정 위협이라고 경고하는 건 모순이죠. 이건 마치 집 앞마당에 침입자가 들락거려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집주인이 문을 강화하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화내는 꼴입니다. 미국이 서울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보낸 군사 외교 특사단의 접근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언론을 통해 한국의 행동이 동맹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발언을 흘렸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였죠. 이런 방식은 오히려 청와대의 결심을 더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사회 분위기도 중요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전력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건 뻔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제시한 대안도 빈약했습니다.
워싱턴은 추가 정찰 위성 정보 제공과 미군 해상 초계기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정찰 위성과 첨단 해상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군력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기술적으로 의존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에는 미국 기술이 아니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원자로 추진체계 SLBM 발사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사건은 워싱턴이 199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겁니다. 당시 한국은 분명 군사 정보 분야에서 미국 지원이 필수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처음부터 이런 압박 대신 한국의 계획을 동맹 차원에서 함께 조율하자는 접근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정의 본질은 미국과의 조율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의 협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양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시각 차이가 누적되면 동맹 내부의 긴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도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워싱턴의 제동 실패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 둘째, 진정한 동맹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서 유지된다는 점이죠. 다음 시간에는 그 존중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한국 핵잠수함 전단의 실체와 성능, 그리고 중국, 일본 해군력과의 격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차세대 핵잠수함 전단의 실체와 성능, 그리고 그 전략적 가치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전개 명령의 주역이 바로 이 전단이죠. 네, 사실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대부분 미국이나 러시아를 떠올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니,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KSSN이라 불리는 최신형 한국 핵잠수함은 미국 버지니아급보다 소음 억제 성능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음 억제 기술은 단순한 기계적 방음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소음 분석 차단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오션과 LI진엑스원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주변 해양 환경 데이터를 즉각 분석해 추진 소음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입니다. 중국의 093형, 일본의 소류급과 비교하면 탐지 회피 능력에서 최소 15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도 대단합니다.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최대 12기 탑재할 수 있는데 그 사거리가 무려 3,000km를 넘습니다. 이 말은 부산 앞바다에서 발사해도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모두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기능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국 해군에서도 아직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기술입니다. 덕분에 한 척의 잠수함이 전략핵 억제와 전술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플랫폼이 된 거죠. 저는 특히 이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이 눈에 띕니다. 한국형 원자로 덕분에 최대 90일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소류급은 AIP,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쓰지만 작전 지속 시간이 20일 남짓이죠. 이 차이는 전쟁 시 누가 먼저 적을 포착하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들은 단순히 무기 플랫폼이 아니라 해저 정보 수집 감시의 거점 역할도 합니다. 해저 케이블 감청, 심해 드론 운용, 그리고 해저 지형 3D 매핑까지 가능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위성 정찰을 해도 바다 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정도 성능이면 미국도 긴장하지 않겠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전력을 미국을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는 철저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의 해상 도발 억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전력이 미국에도 이익이 됩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모든 해양 감시와 억제를 혼자 맡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동맹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이 해양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미국은 다른 전략 지역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이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위협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군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 핵잠수함이 동중국해 진입 시 중국 해군의 SLBM 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일본은 더 복잡합니다. 언론은 한국의 군사적 과잉이라고 비난하지만 방위성 내부에서는 독도 방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전단의 존재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실전에서 한 발도 쏘지 않아도 적이 감히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현대 해군력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압도적인 전단이 어떻게 동북아 해역에 배치되어 각 전략 포인트를 장악하려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배치 계획이야말로 한국의 해양 패권 구상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핵잠수함 전단이 어떻게 동북아 전역에 배치되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함대를 띄우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군사적 계산이 치밀하게 들어간 계획입니다. 맞아요. 이번 배치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서해 전선. 둘째, 동해 전선. 셋째, 남해 및 태평양 전진 거점입니다. 이 세 축이 완성되면 중국, 일본, 북한의 해상 도발을 동시에 억제하고 해상 교통로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해 전선부터 보죠. 서해는 중국의 해군력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지역입니다. 한국은 백령도 서북방 해역과 인천 인근 해저 협곡에 잠수함을 배치해 중국 함대에 항해 진입로를 통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수심이 얕아 기존 잠수함 운용이 어려웠는데 한국형 핵잠수함은 AI 기반의 저심도 은폐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가 실제로 중국에 어떤 압박을 줄까요? 중국의 보하이만과 상하이 함대가 동중국해로 나오려면 반드시 서해 북쪽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로에 한국 잠수함이 은폐하고 있다면 SLBM 잠수함 운용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중국의 전략 핵억지 체계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다음은 동해 전선입니다. 이쪽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포인트입니다. 한국은 독도 남쪽과 울릉도 동쪽 심해를 거점으로 사마 일본 해상자위대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류급 잠수함은 이 수역에서 장기 작전이 어렵지만 한국 핵잠수함은 90일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블라디보스토크 진출로도 이 수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동해 전선 배치는 일본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양방 억제 효과를 냅니다. 남해와 태평양 전진 거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남해 전선은 제주 남쪽 해역과 이어도 인근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이곳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자 중국이 남중국해로 세력을 확장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전진 배치를 통해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해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치 계획이 실행되면 실제 전쟁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다면 서해 전선 잠수함이 보하이만 출구를 봉쇄하고 동해 전선 잠수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전을 견제합니다. 동시에 남해 전선 잠수함이 남중국해로 내려가 중국 해군의 항모 전단을 추적하죠. 이건 사실상 삼면 포위 전략입니다. 이 배치는 단순히 군사적 억제뿐 아니라 경제 외교에도 큰 효과를 주겠군요. 주요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면 중국과 일본의 무역 에너지 수송도 우리의 허락 없이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해양 패권의 본질입니다. 총 한 발 안 쏘고도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죠.
이번 전개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배치 중 가장 긴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서해 대치 상황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한국이 어떻게 전략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핵잠수함 전단 배치 중 가장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중국을 향한 서해 전선 작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베이징에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은 시진핑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해양 확장 전략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뿐 아니라 동중국해, 서해까지 영향권을 넓히려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서해 전선에 핵잠수함을 전진 배치했다는 건 그 확장로를 근본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로 백령도 서북쪽 해역에 배치된 두 척의 KSSN급 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황해 진입로 바로 위에 자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해역이 중국 전략 핵잠수함의 SLBM 발사 훈련 구역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 구역을 감시하면 중국은 SLBM 발사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중요한 해역을 왜 그동안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해군의 감시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작전 지속 시간이 짧아 장기 감시가 불가능했죠. 그러나 핵잠수함은 90일 이상 수중 체류가 가능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항상 옆에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군사적 압박 그 이상입니다. 서해는 중국 경제의 심장부로 연결되는 수송로이자 북부 전력의 바다 출구입니다. 한국이 이곳을 틀어진다면 중국의 해상 수송 군사 작전은 모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더 중요한 건 이 작전이 국제법적으로 완벽히 합법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KADIZ, 과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안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으니 중국이 영해 침범을 이유로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네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전략적으로는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혹시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다. 첫째, 해상 초계기와 구축함을 늘려 한국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하려 할 겁니다. 둘째, 전자전 장비로 통신과 센서를 교란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대비해 잠수함에 독립형 전투 AI를 탑재했습니다. 통신이 끊겨도 자율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중국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번 배치는 중국의 심리를 뒤흔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중국 해군 지휘부는 우리의 움직임이 항상 감시당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전투 없이도 적의 결심을 약화시키는 고도의 전략이죠. 흥미로운 건 베이징이 공식적으로는 지역 안정 훼손이라고 비난하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훨씬 심각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최근 홍콩 언론에 유출된 군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 핵잠수함의 서해 상시 배치는 중국 북부 함대 운용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이건 명백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전력 투입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전략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번 서해 전선 배치는 총 한 발 안 쏘고도 베이징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배치가 일본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그리고 왜 도쿄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는지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도 방어선과 동해 전선이 일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핵잠수함 전단 배치 이후 일본 도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독도와 동해 전선에서의 변화가 일본에 미친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맞아요. 일본 언론은 처음에 한국의 핵잠수함 배치를 과잉 대응이라고 비난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톤이 바뀌었습니다.
방위성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일본이 동해에서 전술적 우위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보고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독도 남쪽 해역에 상시 배치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해 북부에서 장기작전이 불가능해진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잠수함의 작전 지속 시간과 탐지 회피 능력이 일본 소류급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독도를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해 전역을 감시망에 넣었습니다. 울릉도 동쪽 심해에 배치된 잠수함은 일본의 해상 통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죠. 일본 항모전단이 태평양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도 포함됩니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 굉장한 압박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로 만들려는 시도가 물리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독도 주변에 조사선을 보내도 한국 잠수함이 은밀히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일본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나요? 현재로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상 초계기 P-1 운용을 늘려 잠수함 탐지 시도를 강화. 둘째, 동해에 소류급 잠수함을 추가 배치. 셋째, 미국과 합동 해상 훈련을 확대해 견제 효과를 노림.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첫째, 한국 핵잠수함의 소음 억제 기술은 일본 초계기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정교합니다. 둘째, 소류급은 AIP 기반이라 장기 작전이 어렵고 결국 기항지가 필요한데 동해에선 일본이 기항할 곳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미일 합동훈련은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 한국 잠수함을 봉쇄할 수 있는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배치로 일본의 독도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해에서 움직일 때마다 어디선가 한국 잠수함이 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죠. 도쿄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게로 이시바 총리가 국회에서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일본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발언했죠. 이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 속에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술 자립도나 전략 대치 능력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죠. 흥미로운 건 일본 일부 언론이 이번 사태를 해양판 쓰나미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즉, 조용히 다가오지만 한 번 덮치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든다는 의미죠. 결국 이번 동해 전선과 독도 방어선 강화는 일본이 군사 외교적으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도 전면적인 군사 도발을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한국 핵잠수함 전단이 북측 전략에 어떤 제약을 주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북한이 한국의 핵잠수함 전단 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 도발을 하지 못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평양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맞아요. 북한은 그동안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자주 하면서 해상 핵 억제력을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 전단을 본격 배치한 순간 그 전략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됐죠. 가장 큰 이유는 탐지와 추적 능력의 차이입니다. 북한의 신포급, 고래급 잠수함은 장기 자막 능력이 제한적이고 소음이 큽니다. 반면 한국의 KSSN급은 초저소음 설계와 심해 작전 능력을 갖춰 북한 잠수함이 기항지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기습적으로 SLBM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나요? 있긴 하지만 성공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은 이미 동해 북부와 서해 북방 한계선 근해에 배치돼 북한의 해상 이동 경로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 즉각적인 선제 차단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경제 상황이 최악입니다. 국제 제재로 군사 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잠수함과 같은 고가
장비를 장기간 운용하기 힘들죠. 반면 한국은 방위산업 기반이 탄탄해 장기 작전 유지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북한 군 수뇌부는 한국 핵잠수함이 자신들의 위치를 항상 알고 있다는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건 전쟁에서 치명적인 심리적 압박입니다. 적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공격 의지를 급격히 떨어뜨리죠. 그렇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결국 제한적인 해안포 사격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저강도 도발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한국이 강경 대응할 명분만 줍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북한이 서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한국 해군의 조기 탐지와 요격 훈련 시연으로 아무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내부 여론에서 우리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번 핵잠수함 전단을 대북 전용으로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동시에 견제하는 다목적 전략이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우선 순위 위협에서 밀렸다는 사실도 불안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즉, 평양은 전면 도발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낮고 소규모 도발을 해도 국제적으로 더 고립되는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결국 이번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침묵과 관망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 갈수록 한국의 해상 패권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잠수함 전단 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전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잠수함 전단 전개 소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 구조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맞아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전례 없이 신속하게 소집됐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발언권을 요청했고 한국은 당당히 회의에 대표단을 보냈죠. 흥미로운 건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피고석에 앉은 게 아니라 발언석에 서서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이 변명조나 해명조로 발언했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의 조치는 자위권에 따른 합법적 행위며 영내 평화를 위한 억제 전략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발언 이후 회의장의 분위기가 양분됐죠. 중국과 일본은 예상대로 반발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고 비난했고, 일본 대표는 동해와 독도 인근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당수 중견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심지어 필리핀까지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건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건 한국 외교의 승리이자 미국 입장에서도 미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내심 한국의 억제력 강화가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군비 경쟁 반대를 외쳤지만 내부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카드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을 비난하자 다수의 회원국이 양국 간 영토 분쟁을 유엔 회의에서 확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절제된 안보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일본과 중국은 자국 중심주의적 발언으로 인해 신뢰를 일부 잃었죠. 또 하나 주목할 건 유엔 사무총장이 회의 후 별도로 발표한 성명입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 방위를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투명성과 의사소통을 통해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권리를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이번 안보리 회의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을 단순한 지역 플레이어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의 핵심 축 중 하나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사태가 NATO와 G7 등 서방 안보 협의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왜 서방 동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게 됐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잠수함 전단 배치가 NATO와 G7 내부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동북아 문제인데 왜 유럽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 궁금해하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기존 안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NATO 회원국 다수는 지금까지 미국이 동북아 해양 억제력을 독점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국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해양 전략이 유럽 안보에도 참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자국 기술로 핵잠수함 전력을 완성한 한국의 사례는 전략 자율성의 교과서라고까지 했죠. 반면 영국과 폴란드는 미국의 입장을 따라 군비 경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한국 무기 도입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뒤라 이번 기회에 한국의 전략 행보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NATO 내부 비공식 회의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일부 국가는 만약 동북아에서 한국이 해양 억제력을 담당한다면 NATO는 인도양 지중해에서 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건 미국 입장에선 조금 불편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동북아 주도권을 한국과 나눠야 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실제로 G7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행동은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캐나다와 이탈리아 총리는 오히려 한국이 자국 방위를 위해 독자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건 당연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장면은 회의 중계 화면에 잡히면서 큰 화제가 됐죠. 사실 유럽 쪽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도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 구호나 독일의 유럽 방위 공동체 구상이 그 예입니다. 한국은 이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해양 군사력 문제가 아닙니다. NATO와 G7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첨단 방위 기술과 독자 전략 체계가 국제 영향력 확대의 핵심이라는 걸 재확인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기간에 구축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과 산업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번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전단 배치를 철회했다면 NATO와 G7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아마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하위 파트너라는 인식이 굳어졌을 겁니다.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상은 결코 생기지 않았겠죠.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을 동북아의 군사 강국에서 글로벌 전략 플레이어로 격상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NATO와 G7에서조차 한국을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국제 무대에서의 변화가 세계 언론과 여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강국 이미지로 부상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서방 언론과 아시아 언론의 시각 차이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잠수함 전단 전개를 두고 전 세계 언론이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여론 전쟁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서방 언론과 아시아 언론의 보도 방식이 특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 동북아의 군사균형을 재정의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위험한 군사모험이라고 표현했죠. 그 차이는 의도적입니다. 서방 주요 언론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긍정적인 논조를 취합니다.
반면 일본 언론은 동해와 독도에서 일본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되는 걸 우려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죠. 중국 언론은 어떤가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역 안정 위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홍콩과 대만 언론은 정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거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야말로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해양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도 흥미롭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기술력과 작전 능력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이제 한국은 NATO 바깥에서 NATO 수준의 억제력을 보유한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행보가 미국과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언론 보도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일본이 아무리 부정적 프레임을 만들려 해도 서방 주요 언론의 긍정적 보도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명분을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SNS 여론은 어떤가요? 특히 국제적인 반응이 궁금합니다. SNS에서는 예상보다 한국의 우호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군사의 전략 관련 포럼과 해군 전문가 계정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전단은 현대해양 억제 전략의 완성형이라는 평가가 자주 보입니다. 반면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과잉 군비라는 비난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큰 반향을 못 얻고 있죠. 이런 반응 차이가 결국 국제 관계에도 반영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우호적인 여론은 무기 수출 협상이나 해군 합동훈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한국과의 해군 협력 제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상대국 정치권도 협력의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세계 언론의 시선이 갈린다는 건 한국이 단순한 수동적 플레이어가 아니라 국제 질서 재편의 핵심 주체로 떠올랐다는 방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핵잠수함 전단 전개가 가져올 장기적 이익, 특히 해상 교통로 통제, 에너지 안보, 그리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같은 경제의 전략적 이득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핵잠수함 전단을 배치함으로써 얻게 될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탱할 기반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해상 교통로 통제. 둘째, 에너지 안보 강화. 셋째, 방위산업과 기술 수출 확대입니다. 우선 해상 교통로 통제부터 보죠. 한국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유의 가스의 원자재의 안정적 수송로 확보가 필수입니다. 핵잠수함 전단이 서해, 동해, 남해 전역에 포진하면 유사시 모든 주요 항로를 차단하거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 봉쇄 능력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력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이 무역 보복을 시도할 경우 우리는 해상 교통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유의 LNG 수입선은 중동과 동남아에 집중돼 있는데 이 항로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원해 작전 능력이 필수입니다.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니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까지도 직접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심해 자원 탐사와 보호 역할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해저광물, 가스전 개발 경쟁이 심화될 텐데 한국 핵잠수함이 이를 군사적으로 보호하면 경제적 이익이 막대해집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빼놓을 수 없죠. 이번 전단 배치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최첨단 전략 무기를 생산 운용하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미 호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 수출이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조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조건부 기술 이전 모델입니다. 즉,
단순 판매가 아니라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공동 개발 운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죠. 이건 미국, 프랑스, 영국의 폐쇄적 모델과 차별화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배치는 국내 경제에도 장기적인 긍정 효과를 줍니다. 조선 기계, 전자, AI, 원자력 분야의 기술 발전이 방위 산업을 넘어 민간 산업에도 파급되죠. 예를 들어 잠수함 추진체 기술은 친환경 선박 개발로, 원자로 기술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번 전단 배치는 한국이 해양 강국을 넘어 해양 기반 경제의 안보 복합 국가로 진화하는 계기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이 동시에 상승하는 드문 사례죠.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기반을 가능하게 한 숨겨진 비밀, 즉 한국이 언제부터 이 기술과 전력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독자 개발을 달성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은 언제부터 핵잠수함 전단을 준비해 왔을까요? 이번 전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뿌리는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공식적으로는 재래식 잠수함 개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원자로 추진체와 장기 자망 시스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은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북한의 SLBM 개발이 가시화되자 청와대와 국방부는 비공식 연구팀을 확대했습니다. 이 팀에는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등 국내 최정상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참여했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단연 원자로 소형화입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하려면 출력 조절, 안전성,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을 외국 기술 의존 없이 해냈습니다. 특히 냉각 시스템에선 기존의 액체 금속 대신 친환경 냉매를 적용해 소음과 열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프랑스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죠. 맞아요.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 전투체계 개발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제어가 아니라 전술 판단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잠수함이 통신이 끊겨도 스스로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회피 공격 경로를 결정할 수 있죠. 이런 기술이 있었으니 이번 전단 전개가 미국의 반대에도 가능했던 거군요. 그렇죠. 한국이 이미 모든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부품 공급 차단이나 기술 이전 거부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왜 지금까지 이런 준비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전략적 비밀 유지 때문입니다. 기술과 전력 배치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출을 피해야 했죠. 조기 공개는 외교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즉, 이번 발표는 단순한 배치 개시가 아니라 최소 15년에 걸친 준비의 결실을 공개하는 순간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제 전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공급국이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술적 전략적 자립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왜 워싱턴이 더 이상 안보 보증인 역할을 독점할 수 없게 됐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핵잠수함 전단 배치 이후 미국의 동북아 안보 보증인 역할이 어떻게 약화됐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외교 변화가 아니라 전략 질서 자체의 변환점입니다. 맞아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 해양 안보의 최종 보증인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이번 한국의 독자 배치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 동북아 억제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자립입니다. 한국은 원자로 추진체, SLBM,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AI 전투체계까지 모두 자체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기술 협력을 거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둘째, 작전 자율성입니다. 과거에는 미군과의 정보 작전 공유 없이는 대규모 해상 작전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독자 위성망과 해양 감시 시스템으로 단독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민감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셋째, 전략 범위 확대입니다. 한국 핵잠수함 전단은 동북아를 넘어 남중국해, 인도양까지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장악하던 해양 글로벌 억제망의 일부를 한국이 분담 또는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변화를 막지 못했을까요? 간단히 말해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중동, 유럽 문제에 더 집중했고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 전략은 주로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방위산업과 해군력을 조용히 강화했고 어느 순간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겠네요. 일본은 미국을 통해 안보 보장을 받는 구조였는데 이제 한국이 그 역할을 일부 흡수하면 일본의 전략적 위치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이 동해와 서해에서 장기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일본의 해양 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한국과의 협력 구조를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설계하는 것. 둘, 일본에 더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은 이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전 지속 능력과 기술 자립도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결국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 선택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미국 입장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70년 넘게 유지해온 우리가 보장해준다는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니까요.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균열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전략 변화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핵심 해양 강국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잠수함 전단 배치 이후 한국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와 재편되는 동북아 및 세계 안보 질서에서 우리가 맡게 될 역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반도 안보만 바꾼 게 아닙니다. 동북아 해양 패권 구도, 미중일 삼각 균형,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죠. 특히 한국이 이제 전략적 수혜자에서 전략 설계자로 변신한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엔 미국, 일본이 만든 안보 프레임에 맞춰 움직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판을 짜고 주변국이 그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 전단은 단순 무기가 아니라 장기간 운용 가능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함정 수명은 수십 년이고 그 사이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그리고 이건 단지 해군력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상 패권을 확보하면 외교, 경제, 기술 분야에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국가가 국제 무역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이 중간자 전략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국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양쪽 모두를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전단 배치 이후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안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UAE 같은 나라들은 한국이 미국과 다른 독립적 안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동북아 해양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핵잠수함 전단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해양 안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호주, 인도와 공동 작전 계획을 세운다면 중국은 남중국해와 인도양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본도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함부로 독도 문제를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변화가 단순히 군사력 과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힘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무력 충돌 없이 전략적 억제로 안보를 확보하는 모델 말이죠. 결국 이번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미국의 절대적 지위가 약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 전략이 제약받는 가운데 한국이 중심축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건 21세기 동북아 안보 질서를 한국이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려면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력, 경제력, 기술력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핵잠수함 전단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가 종합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울이 선택한 길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선 국가로서 우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